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대재해처벌법 온라인 강연 사회를 맡은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의 최영근 부장입니다. 오늘 강연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주신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감사를 드리며 간단하게 강연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건설산업 주요 이슈에 대해 30분간 진행될 예정이고, 2부는 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 상황에 대해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1, 2부 순서가 진행되는 동안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취합하여 3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강연 자료는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올려놨기 때문에 참고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강연을 진행해 주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차동원 변호사님께 자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차동원 변호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30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의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그리고 최신 동향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플라이언스 개념에 대해서 현재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 개념이 기업 경영이나 운영에 있어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원래 컴플라이언스라는 개념은 누군가의 희망이나 요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운행될 때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될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해서는 이런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필요하게 경영을 압박하는 법이라든가 또 너무 과중하게 기업을 말살시키는 법이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컴플라이언스를 이 중대재해처벌법도 일종의 세계적인 컴플라이언스 ESG 관련해서 S 파트로서 분류가 되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회사의 기본 수준이 컴플라이언스 수준이 맞춰주지 않으면 국내 시장은 물론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소통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률 리스크와 컴플라이언스를 비교해 보면, 법률 리스크는 경영 활동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사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플라이언스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체계를 갖추어서, 기준에 맞춰 조직 체계를 갖추어서 이런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대재해의 어떤 산재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대책회의 골자도 사전에 미리 준비해서 갖추자, 사전에 미리 조직과 어떤 기능을 준비해서 중대재해를 산재를 낮추자, 이런 것이 관점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컴플라이언스 관점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을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 전체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거대한 기업에 납품하는 모 업체의 경우에 CO2 이산화탄소 이 부분이 아닌 S 부분의 위반으로, S 부분이 대형 업체의 해당 업체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가 중단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S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노동 기준에 맞춰야 되는, 궁극적으로 이런 과정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노동 기준을 아무리 약화시키고 산재 기준을 부드럽게 완화시켜 간다 하더라도 미국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은 이 앞으로 기업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비록 법 자체가 만들어진 과정이 좀 약간 성급하고 어떤 내용 법률 규정 중에 좀 합리적이지 않은 용어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빼고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새로운 기준, 기업의 기준을 만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원청업체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까지 어떤 기준이 관철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 컴플라이언스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건설업계 내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ESG는 이제 공시하되 왜 ESG가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 파트는 ESG의 S 파트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 파트에는 산업안전뿐만 아니라 고용조건 또 근로기준법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산업안전 파트, 세이프티의 파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2021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는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현재 2030년부터는 전 코스피 상장사에 대해서 ESG 공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유럽과 영국도 이런 걸 전부 다 확대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건설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자금 조달 기준에 이게 직접 연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연말 공시부터 중대재해 체계를 갖췄느냐가 회계 공시 중에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회사가 그것을 어떻게 기준을 맞춰서 회계 기준 또 외부의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맞춰주느냐 여기에 오히려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건설사는 안전보건 이슈로 인해서 ESG 등급이 매우 낮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10월 4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해 보면 건설업체가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죠. 그리고 이게 전체 사망자 대비 건설업계의 사망자 비중은 2016년부터 계속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설사는 안전관리를 이런 저한 요소를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산재 문제는 앞으로 ESG 등급까지 연결이 되고 ESG 등급에 문제가 생기면 자금 조달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겠습니다. 옆에 참고로 2022년 3분기 상위 20대 건설사 중에서 사망사고 현황을 간단히 적었습니다. 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사우디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했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도 ESG를 기본적으로 자기들 투자 기준 또는 회사의 발주 기준으로 삼으려고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ESG는 단순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회사가 생존하기 위한 기본 기준에 해당이 되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S파트에 연결되어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보면 결코 내용이 적지 않은데 작년 2021년까지 비춰볼 때 평균 800명 후반대 또는 900명대의 연간 산재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질병에 걸린 분들 관련 빼고 산재 사망만 따지는 건데 1년에 900명 가까운 분들이 대부분이 사실은 이게 숙련공들이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산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잘 아시겠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숙련 파트인 분이 한두 번 빠지면 현장 전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분들이 자꾸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례는 굉장히 우리 산업의 발전이나 안정성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산재 사망자가 이렇게 늘 줄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체계는 굉장히 잘 정비되어 있었고 투자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한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하에 이런 투자와 산업안전 방어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 산재 사망자 줄지 않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체계를 새로 재리스트럭처링해서
새롭게 지금 체계를 짜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저희들이 간단히 비교를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하에서는 현장 대기업의 경우에 현장 사업장을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주로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어떤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인원의 동원에도 상당히 제약이 있었고, 산안법 처리 과정에서도 현장 소장이나 공장장급의 인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산안법에서 그런 체계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체를 바꿨습니다. CEO로 주체를 바꿨습니다. 경영책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CSO 안전책임자에 대해서 또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CSO한테 책임을 미룰 수 있지 않느냐는 견해가 상당히 대두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CEO가 모든 책임을 지고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이런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CEO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거는 저희 대류가주가 처음부터 자문을 할 때 처음부터 강조해왔던 것이고, 일부 다른 의견을 가진 법무법인이 있었지만 현재 시행이 1년 가까이 시행이 되면서 CEO가 책임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CEO가 책임을 지라는 취지는 무엇이냐면 인사나 예산에서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겁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우스개로 이 강의를 갈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회사가 적자 났다고 구속되는 CEO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CEO는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안전이 모든 기업의 가장 큰 우선순위 올라가야 되겠다. 이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취지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경우에 서양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보상치기와 달리 상당히 막대한 보상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은 현장 안전에 대해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재율이 저희들이 같은 동급의 국민소득을 거두고 있는 나라에 비춰볼 때 심한 경우에는 3배 이상 이제 산재가 발생한다 하고 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을, 현장의 책임을 공장장이나 현장 소장이 아닌 CEO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보호해야 되냐? 그동안은 우리 회사 직원만 보호를 받았는데 산안법에 의하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위탁 또는 도급을 받은 하청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런 법이 다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는 이건 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에서 제가 컴플라이언스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도 보면 우리 모 대기업이 협력업체, 외국에 있는 협력업체가 아동노동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보도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럼 그냥 지나갈 문제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협력업체가 아동노동에 걸리면 그 원 회사는 물건을 납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기본적 컴플라이언스 개념이고, 지금 보호 대상은 그렇게 컴플라이언스 개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되었기 때문에 하청업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다 챙겨야 된다.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 확장한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해야 된다. 사실 논란이 제일 많은 게 실질적 지배는 이 개념입니다. 실질적 지배라는 개념은 사실 법률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법률로 들어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이 법이 올해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로 판례도 나오고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현재 고용노동부나 대검찰청에서 수사상 해설에 의하면 그 원청회사가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곳은 전무실적 지배관계에 해당이 된다. 그럼 점유 또는 소유하지 않더라도 예서 한 50km 떨어져 있더라도 그 협력업체가
우리 원청 회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실질적인 지배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꾸 질문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운송업체와 거래한 운송업체는 어떻게 하냐. 통상의 운송업체는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실적 지배관계가 안 될 수 있지만 운송업체의 운영에 뭐 예를 들어서 배차라든가 또는 기사의 배정이라든가 화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통제를 한다. 그러면 실질적 지배관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새로운 관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매우 강력합니다.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이고, 또 부상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벌금이 50억 원 이하, 그리고 부상 질병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손해액의 5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사가 먼저 배상을 하고 난 다음에 관련자들한테 구상권 행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 CEO나 안전 담당 임원의 경우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벌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CEO를 책임으로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CSO로 면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책임을 CEO를 대체할 정도로 CSO가 된다면 거의 CSO는 CEO급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급의 CSO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CEO가 책임을 진다 보시면 되고 공공기관의 장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이 법의 특별한 점인데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공기업의 장이라든가 이런 분 다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공장장, 현장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공범으로서 안전담당 임원들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였는데 검사 생활의 기점에 비춰보면, 관점에 비춰보면 아랫사람을 처벌하게 되었을 때 윗사람을 처벌하는 과정은 수사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CEO를 처벌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 아래 담당 임원들은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CEO만 처벌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가 심각하면 안전담당 임원까지 전부 처벌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기업 경영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입법 배경에 위험의 외주화라는 표현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의 외주화라는 것은 어떤 위험 부분을 외부에 잘 맡겨서 관리한다는 취지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김용균 씨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김용균 씨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지만 김용균 사건에서 이게 아주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김용균 사건에서는 30년 동안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근데 검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지만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줄줄이 법정에 세웠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전에 그런 위험한 사고 날 뻔한 위험한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안법에서는 사실상 기존에 있는 사고를 분석하고 대비하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장이 CEO가 대표이사 주체가 되어서 어떤 정보를 해야 되냐, 안전 전담 조직을 두고서 기존에 일어난 사고 플러스 일어날 뻔한 사고, 아차 사고에 대한 보고 및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완전히 새로 바뀌어진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규정에서 안전보호 확보 의무의 의무 주체나 어떤 처벌에 대한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대재해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돌아왔을 때 얘기고요. 시민재해는 이 관련 시설을 시민들이 다쳤을 때 이용하다가 대부분 이제 이런 사례들이 상당 부분이 뭐 지하철 역사라든가 철도 역사라든가 철도 차량 이런 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뭐 건설업계는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동안 처벌법이 명확지 않았으나 여기는 이제 중대시민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만약 사람이 다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종사자에 대한 개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하청업체, 또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까지 종사자 전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사망과 부상의 경우에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부상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센 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무겁게 규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발적 살인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형량이 한 7년 내외에 선고가 됩니다. 비춰보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살인에 유사하게 취급하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이거는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만들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원래 500명 이상이 상근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2명 이상 두도록 되어 있지만 500명 이하의 경우에도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 해당하는 직원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CEO가 안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징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반드시 안전 업무를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담당 임원은 뭐 회사 사정상 안전보건 업무만 할 수 없다면 어쨌든 본인의 업무 중에 안전보건 관리 업무 확보 의무가 기본적으로 50% 이상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체계를 구축해서 뭘 하느냐, 이제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사고 외에 아차 사고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이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상황을 보면 보고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안전보건 전담 조직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해야 될 수 있는 조치는 조치를 하고 아니면 CEO한테 보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정보 파이프라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하로 이런 안전정보가 조치되고 또 보고되고 조치되는 전 직원이 여기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는 그래서 사단법과 달리 중대재해처벌법은 의식혁명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냐?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리겠죠. 수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지시서 등을 매일매일 당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미뤄서 작성했을 경우에는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혜택, 안전보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업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수사에 관한 얘기를 먼저 요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뒤에 부분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중대재해 사건이 터지면 3단계로 수사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갖추었느냐,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했느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고에 기여를 했느냐. 근데 앞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나 산업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냥 이 사고 발생에 기여했다고 그냥 자동 간주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의무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는 뭐냐? 기본적으로 안전전담 조직을 갖추어서 위험성 요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아차 사고를 포함한 위험성 요인들을 직원들이 파악해서 보고하게 하고 조치하게 하고 이거를 CEO가 매일 관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만들지 못하면 아예 처음부터 사고에 대한 책임을 CEO부터 전 담당 직원이 다 져야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그럼 이런 조직을 만드는 다음에 뭘 하느냐? 위험성 평가를 늘 해야 되고, 다음에 위험성 평가 플러스 매일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요, 작업 지시서가 아무리 부지런한 분도 일주일에 모아서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안전을 방치했다, 또는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증거를 위조했다, 뭐 이런 식의 오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일매일 작업 지시서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어떤 일에 저희들이 인과관계가 있느냐를 따집니다. 사실 뭐 사고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기 때문에 사고 케이스는 뭐 1.1m 떨어져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지 못한 사고가 나는데
거기서 우리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따지려면은 앞에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어떤 안전전담 조직, 위험성 관리, 그리고 산업안전법상 위험성 평가, 작업지시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반드시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 조치해 놓지 않으면 수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수사 진행 및 절차에 대해서는 뭐 딴 것보다도 수사 주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인데 요새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출동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반드시 대동해서 초임 실무자 때부터 답변을 잘해주지 않으면 곤란하다. 왜? 처음 실무자가 답변할 때 회사가 이런 중대재해 방지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수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처음 실무자가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안 해버리면 나중에 있다고 답변해도 거짓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참 특별해서요. 처음에 그 리마인드를 해주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 그런 게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거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래 답변해버리면 회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가 대형 로펌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수사가 어떤 사고가 터지면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게 방지해 놓고 변호사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해주는 게 제 1번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빨리 불러서 대응하는 것이, 왜냐하면 한국말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한 바가 다르게 가는 경우에 수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실무자의 발언은 매우 지금 난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료가 있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뭐 하고 요거 이제 컴플라이언스 확장 방안에서만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컴플라이언스 확장 방안이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볼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의 부분입니다. 지금 1년에 2번 이행점검을 하는데, 1년에 2번 이행점검을 하는데 이 협력업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협력업체한테 정식 이행점검을 해서 안전조치, 안전보건 확보임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경영관여가 되고. 그래서 왜냐? 그걸 들여다보려면 이사회 결의서나 예산 집행을 봐야 되는데 이게 보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거든요. 만약 그걸 강행을 한다면 사실 불법 파견의 이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청업체를 대리해서 하청업체, 협력업체를 점검해주는 중대재해 준수 인증제를 저희들이 발족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생협력기금을 이용하면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정부 대책기구에서도 협력업체에 관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고 정부에서도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저희들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면 저희들이 아마 거기에 협업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이 현재 리스크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인증제를 소개시켜 드렸고 이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페이지는 인증제에 관한 절차들을 저희들이 해드렸고요. 다음에 평가 뭐 이런 거는 뭐 보시면은 저희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 이행은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그 35페이지입니다. 하나만 요것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창원에 같은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두 업체가 다 중독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지금 중대재해 중에 이제 산업재해 1호 말고 3호에 급성 중독 등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업체는 기소가 되고 한 업체는 무혐의를 받았어요. 근데 이 기소된 업체와 무혐의 된 업체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전담 조직을 두고 위험성을 보고받는 종업원 의견 청취 이런 것들이 제도가 갖춰진 때가 있었고 다음에 한쪽은 그게 안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충분히 이 자문을 받고 체계를 갖춰 두시면 대응할 수 있는데 이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고가 터졌을 때 대응하기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관행으로 지금 이제 처리하는 관행으로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반드시 체계를 갖추고 준비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완화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마 법 자체가 완화시키기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적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체계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적으로 산업안전 수준을 올려야 되는 이런 국가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며칠 전에 정부 당정 협의를 통해서 중대재해에 대한 어떤 산재를 줄이는 방향을 이제 정부의 플랜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은 중대재해처벌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어떻게 지원해서 산재를 줄이냐는 예방에 주로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컴플레인의 관점에서 정부도 접근하고 있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